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라면 에세이로 영국과 대만의 독자들까지 만나고 있는 윤이나 작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라면은 맛으로 먹기도 하지만 주머니가 가벼울 때 끼니를 챙겨주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20대부터 30여 가지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윤이나 작가는 그 시절 거의 라면으로 끼니를 챙겼다고 하는데요. 윤이나 작가에게 라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라면 에세이스트로 불리는 지금, 그녀의 다음 꿈은 무엇일까요? 윤이나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윤이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 뭐 예능 작가도 하시고 드라마 작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에세이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글이라는 글은 이렇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글이라는 글은 다 쓴다고 표현하니까 평론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멋진 말로 또 느껴지는데 이것 또한 그래서 저는 보통 저 자신을 소개할 때는 네네. 거의 모든 장르의 글을 쓰는 작가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라면으로 유명해지셨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라면 에세이가 대만, 영국에 이렇게 큰 인세를 받고 팔려서 많은 분들 이제 외국 독자분들도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윤이나 작가님은 라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라면을 사실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보통 생각을 하면 네. 가족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싫어하게 되거나 가족 때문에 좋아하게 되거나 뭐 이를테면 가족 때문에 싫어하게 된 경우를 본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라면을 너무 못 끓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못 끓이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맞아요. 막 퉁퉁 불게 맞아요. 끓인다거나 물이 예. 너무 많다거나 근데 그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라면을 주니까 죄책감이 좀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막 파도 넣고 근데 뭐 적당히 넣는 게 아니라 사실 라면이라고 하기엔 뭐 할 정도로 막 어떤 야채나 막 뭐를 막 넣은 늘 그러니까 그런 거. 라면을 주는 엄마의 마음이 좀 미안하니까 거기에 건강한 요소도 더 넣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맛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릴 때의 기억이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맛없는 음식이야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라면을 엄청 좋아하시고 라면을 정말 잘 끓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라면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잘 끓여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기 이후부터는 제가 좀 라면을 좋아하고 잘 끓이는 것 같으니까 제가 끓이는 라면을 유난히 잘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것보다 네가 라면은 훨씬 낫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어리면 또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좀 많이 끓이고 잘 끓이게 됐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아빠의 영향으로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매일 컵라면을 드신 적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좋아서 드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아서 먹은 거긴 한데 이제 그때 사정은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만 30이 됐을 때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갔어요. 근데 호주에 갔을 때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일을 했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6개월 동안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가장 유명한 닭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공장 일이라는 게 정말로 육체 노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녁 타임에서 일을 해서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을 싸가야 됐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구내식당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공장의 구내식당이라는 건 비싸기만 하고 맛이 정말 없는 음식을 팔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했던 아시아 친구들이나 남미 친구들은 도시락을 많이 싸왔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시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도시락이라는 게 도시락이 맛있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데워 먹더라도. 네. 어찌됐건 좀 차가운 음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데우게 되더라도 이렇게 한 그릇으로 맛있게 잘 안 되니까 성에 안 차서 그냥 그러면 일단 컵라면을 당분간 좀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컵라면을 가져가면 물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었는데 이게 차라리 낫겠다. 내 도시락 실력이나 이거보다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낫겠다 해서 월요일마다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5팩을 사요. 5개 각기 다른 컵라면을 삽니다. 저는 같은 걸 먹는 걸 싫어해서 각기 다른 컵라면을 사서 사물함에 딱 넣고 이제 월화수목금 그걸 먹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컵라면을 매일 먹으니까 호주 동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돈을 긴급하게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료들이.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쟤는 보기랑 다르게 되게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한국으로 돈을 엄청 열심히 모아서 보내줘야 된다. 막 이런 정도로 어려워서 도시락을 쌀 돈이 없어가지고 컵라면을 먹고 그래서 매일매일 저렇게 컵라면만 가지고 온다. 막 이럴 정도로 오해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보시고 좀 가슴이 아팠을 법도 합니다. 네. 근데 윤이나 작가님 지금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그 경험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한 20대부터 한 10여 년을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킹홀리데이 가서는 공장 파트타임 노동자를 했고 선글라스 세일즈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때부터로 돌아가면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건 수능 전부터인데 19살 때부터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이 하남시인데 미사리 카페촌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과외도 했고요. 그다음에 꽃 포장, 그다음에 시상식 보조, 방청객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서빙도 하고 시상식만이 아니라 영화제 이런 데서 일을 한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바쁘게 살면 라면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능 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김밥을 좋아하면은 예능 PD로 지원해라. 진짜로. 왜냐면 사실 저도 커리어를 예능 작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는데 방송국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특히 이제 제작으로 들어가서 드라마 제작, 예능 제작 이렇게 들어가면 김밥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데 그래서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할 정도로 막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것처럼 저도 사실 20대, 특히 2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 10년 이상은 굉장히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요리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조건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본가에서 나와 살아서 자취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살게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주방을 사실 갖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주방, 제대로 된 냉장고도 사실 중요한데 음식 같은 걸 넣더라도 굉장히 빨리 상하고 식재료 같은 거를 구비해놓기도 어려운데 막 바빠서 며칠 막 정신없다 보면은 막 시들어 있고 상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제대로 요리를 한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그래도 날 맛있는 거를 좀 챙겨주고 싶다고 할 때 저는 라면을 또 좋아하고 제가 잘 끓이니까 라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괜찮은 음식이었어요. 그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십수년을 그냥 제가 부모나 언니 입장이라면 좀 편안한 직장에 좀 정규직으로 제대로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당연히 저희 엄마도 비슷한 말씀 좀 많이 하셨었는데 알바를 좀 많이 하게 된 거는 대학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학비를 제가 벌어서 제가 대야 됐어요. 네, 그래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그 외의 부분들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장학금,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죠. 전장. 근데 전액을 받는 게 제가 졸업한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 등록금 학비를 제가 벌어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가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대학 때는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과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외에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잖아요. 다양한 곳에서.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직 학생들이 학비는 그냥 가족들이 많이 대줬고 알바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랬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제가 예능 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일하다가 퇴사를 한 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드라마 PD 공채를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저는 그 준비를 오래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랬는데 그 2년 동안 이제 최종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PD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른 직종에 도전을 해서 정규직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명확하게 못 찾았는데 그리고 그게 정확히 지금 뭔지도 모르겠는데
직장이라는 곳에 출퇴근을 하면서 매여서 찾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일반적인 선택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대중문화 칼럼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최소한 제가 뭐 제 생활을 꾸릴 만큼의 돈은 이제 벌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알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작가로서 하는 일의 기반이 중심이 하나 있다면 근데 그 일이 충분한 생활, 1인분의 삶이라고 제가 표현한 그 삶을 책임져 줄 만큼의 금액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일들을 병행하면서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있게 됐고 좀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보편이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삶의 궤도나 이 길이랑 좀 벗어난 점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용된 계약을 회사랑 이제 고용을 해서 맺는 형식의 이제 계약을 이게 안정된 상태, 조금 더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경직된 상태, 내 자유도가 떨어지는 상태, 내가 무엇인가를 원했을 때 그 선택을 못하도록 좀 제 발을 묶어놓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되게 혈기 어린 20대였던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나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의반, 뭐 타의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의가 반은 넘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 힘든 길을 택했고 굉장히 수십 가지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사실 생계를 꾸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일인 거거든요. 그만큼 좀 생활고도 있으셨던 것 같고 수입이 0원인 때도 있었다고 하던데 예, 그 국민연금 상담해 주시는 분이 깜짝 놀랐다고 우리 윤이나 작가님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막 돈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대학 때는 등록금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 쓰는 일이 기반이 있고 그 글 쓰는 일 기반으로 다른 일들을 되게 짧게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낸 책 알바일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책 리뷰 후기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한 일들은 윤여나 작가라는 사람이 한 일들은 글쓰기에 가까운데 그건 고부가 가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써 있는 리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는 막노동이나 육체로 하는 노동들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서 고부가 가치 노동을 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못 번 얘기를 하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때도 생각을 했던 건데 글쓰기 자체는 고부가 가치 노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형의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쓰기가. 그래서 그 글쓰기로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알바는 계속 임시직이었으니까 잠깐 들어오는 돈들로 뭐 그때는 뭐 판매 같은 경우도 했었던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들어오는 돈들로는 생활은 어떻게 저렇게 꾸려가지만 어떤 순간에는 돈이 정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축이나 뭐 연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금보험에 전화를 했는데 지난달 수익을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 지난달 수익이 0원이었을 때라 제가 0원인데 돈을 내야 되나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 잠깐이지만 굉장히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이어지다가 그러면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고 이제 홀딩을 시켜주신 거죠. 이렇게 잠깐 정지를 시켜주셨던 적도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다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왜 흔히 말하는 꿀알바라고 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좀 편하고. 그리고 또 그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운 극한 알바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보통의 경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 대비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었던 알바는 단연 과외거든요. 과외. 네. 왜냐하면 과외라는 거는 대학생 과외는 일단 법적으로 또 일단 이 합법이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 과외를 했는데 과외는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그 지금 하라면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땐 대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한 공부가 베이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문제집을 같이 푼다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지도 않으니까 그 시간 대비
소득으로 생각을 하면 과외가 사실 괜찮은 소득인데 저는 성격이랑 안 맞았어요. 네, 그렇다면 극한 알바는 어떤 게 있죠? 정말 힘든 건 저는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맡게 되는 경우는 일단 성격이랑 맞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고 해서 판매를 한 만큼 제가 돈을 버는 것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 실적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래서 판매가 진짜 어려운데 저는 좀 잘 맞기는 했어요. 네, 그렇고 잘 파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저는 관심이 많아서 네. 스몰톡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타입이라 예. 이런 대화들을 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반대지만 저의 경우는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30여 가지 정도 되는 다양한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직종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셨을 텐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걸 좀 깨달으셨는지요? 이거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에 가서 한 일 같은 경우는 하나는 판매직이었고 또 하나는 공장 알바였으니까 제가 평생을 살면서 만나지 않을 만한 사람들, 뭐 어떤 배경이 다른 사람들, 소득도 다르고 뭐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알바를 통해서 마주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또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돌이켜보면 가치가 있었다고 느껴져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었지만 워킹홀리데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호주로 가서 직장을 못 구해서 가지고 간 돈을 다 써서 4불, 당시 돈으로 4달러니까 4,000원이 안 되는 돈만 남았던 적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진짜 막막했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딱 직장을 구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막 영어를 잘했거나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을 너무 간절히 구하고 싶으니까 면접을 들어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그 선글라스 샵도 있고 뭐 핸드폰 수리샵도 있고 여러 개의 그 알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호주인의 면접을 그 사람 면접만 3번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2번은 저를 이미 떨어뜨린 거죠. 네, 뭐 네. 영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상황에 뭐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근데 3번째 제가 갔을 때는 저 보자마자 붙여줬어요. 3번 왔다는 것 자체가 네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절실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던 일이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그 경험이 제가 뭐 되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특별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제 삶에서 이런 식의 도전들이 있을 수 있고 계속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 윤이나 작가가 좀 억척 같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성장 과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도 사실 계시고 우리 라면을 잘 끓여주던 아버지도 계셨는데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가정 자체가 되게 어려웠다기보다는 저는 뭐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따뜻하게 잘 자라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일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연탄 장수였던 게 제 기억 속에 첫 이제 직업이시고 그다음에 과일도 파셨고 그다음에 거울 판매를 위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울을 판매하는 일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이후에는 경비로도 이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장사를 계속 하셨는데 특히 이제 분식집을 좀 꾸준히 하시다가 또 어떤 시기 이후로는 호떡을 파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이제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심히 계속 일하면서 꾸준히 살아가더라도 서민들이 처음 이제 기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형편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펴지거나 풍족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서민이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의 노후가 아주 큰 뭐 염려는 없는 정도의 가정이고 네. 저나 오빠나 뭐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경제적 도움을 부모님한테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한테 손 벌리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예. 근데 굉장히 성격이 긍정적이고 좀 밝고 적극적인데 부모님도 좀 그런 편이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오히려 좀 걱정이 있으시고 그런 편인데 아버지가 성격이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지 않고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우리 윤이나 작가가 밀레니얼 세대인가요? 네,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 80년대 초반생부터 네네. 90년대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대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리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초기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좀 다른 세대랑 뭐가 다른가요? 사실 요새 MZ 세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 MZ에서 M이 밀레니얼이거든요. 근데 이 MZ 세대의 특징은 다 Z 세대의 특징이에요. 일을 다양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되게 똑바로 말하고 회식 문화 같은 걸 싫어하고 이런 거 다 Z세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니얼은 사실 그런 특징을 가진 세대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좀 과도기적인 세대인 것 같아요. 이 윗세대로는 X세대가 있고 밑으로는 Z세대가 있는 상황에서 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를 중고등학교 때 보통 겪은 세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랑 그 이하에 겪은 세대라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한국이 괜찮았던 시기도 기억을 하고 그런데 굉장히 크게 한번 또 망해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어떤 생존 경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됐었던 세대의 중간, 딱 중간에 있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네. 그래서 MZ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막 MZ 애들이 이러면서 제 친구들이 지금 다 팀장급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MZ 세대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 할 때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말을 잘 안 듣는다던가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하다던가 그러면 제가 맨날 정정해줘요. M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Z세대라고 말하라고 정정해주곤 합니다. MZ세대끼리도 그렇게 나눈다고 하니까는 저로서는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30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일주일에 3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할 때는 월화수목금을 라면을 먹었죠. 컵라면으로 드시고 지금은 이제 드라마, 에세이 등 여러 장르의 글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냥 글만 쓰시나요? 어떠세요? 사실 또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제가 드라마를 코로나 직전에 시작을 해서 3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과 산업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지금 홀딩이 돼서 아직 세상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작업에 굉장히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 출간이나 그 외의 일들을 좀 못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소득이 굉장히 또 한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그 타이밍에 저의 라면 책이 영국에 출간이 돼서 겨우 살아나기는 했지만 네, 억대 선인세를 받으셨다고. 물론 그 돈이 100% 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2년 정도는 좀 형편의 어려움도 있었고 제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서요. 여기서는 공개를 할 수 없는 알바들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소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책이나 드라마나 다른 글의 소재로 써볼까 해서 하는 다양한 알바들을 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 또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글만 써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기능을 익히셨네요. 제 어렸을 때부터 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사람은 기술이다.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산다. 이 말씀을 늘 하셨는데 글 쓰는 기술도 기술이겠지만 어떤 나라가 인정을 해주는 이런 기능사 이런 게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필요한 좀 자료 조사를 하다가 드라마 자료 조사를 하다가 그 지게차 운전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난 작가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 그러면 그건 다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타입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충동적이긴 하지만 작년 여름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기 공부해서 붙고 실기를 20대부터 60대 남자 한 10명과 함께 여성은 이제 혼자인 상태로 20일 동안 열심히 실기 연습을 하고 실기 시험을 봐서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전에 임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저의 뭐 경제적 형편도 그렇지만 아니면 뭐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 삶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면은 좀 뭐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좌절하지 않고 뭐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자세가 굉장히 당당하고 멋져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라면만 먹고 고생한 딸이 작가로 책도 여러 권 쓰고 해외에 또 그 책이 한 권도 팔렸다고 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윤이나 작가 부모님들 굉장히 기뻐하셨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판권이 팔리기 전까지는 책이 나와도 책으로 엄청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드라마가 2017년에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또 드라마가 지금 메이드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언제나 너 요새 돈은 버냐 이걸 거의 첫인사로 하실 만큼 좀 걱정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기사화가 되기도 했고 그 기사화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잖아요. 억대 선인세 이렇게 딱 나오니까 되게 엄청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뭐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도 줬지만 돈도 주고 그다음에 재미도 주고 한 책입니다. 네. 부모님께 어떻게 용돈은 드리세요? 이제 드려야죠. 다시. 혼자 자립하는 것만 해도 참 대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쓴 글이 이제 해외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요?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러 가지 장르의 글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연극 뮤지컬 쪽의 그 작품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들과 마음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쓰는 일로 돈을 벌고 저의 1인분의 삶을 꾸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작물을 꾸준히 내는 그게 무엇이 됐든 어떤 장르가 됐든 창작물을 꾸준히 내는 작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윤이나 작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여러분의 작가들이 글 쓰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모든 작가의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꿈을 꼭 이루셔서 행복한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면 에세이를 써서 영국과 대만에 수출한 라면의 진심인 윤이나 작가였습니다.